안녕하세요. MTN 이슈체크 나은수 기자입니다. 게임 회사 스마일게이트 권혁빈 창업자의 이혼 소송은 재산 분할 규모가 최대 8조 원으로 거론되고 있죠. 전무후무한, 어떻게 보면 과거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있을 것 같지 않은 이 최대 규모의 이혼 소송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진행 중이기도 하고요. 1심 판결이 올해 상반기 중으로 나올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이혼 소송의 재판의 핵심은 재판부가 이 스마일게이트 주식 가치를 얼마로 평가할지인데요. 이 재산을 분할해줘야 하는 권혁빈 창업자 입장에서는 최대한 보수적인 방식으로 반대쪽인 배우자 이모 씨 측에서는 최대한 미래 가치가 반영된 방식으로 주식 가치를 평가해야 된다면서 지금 현재 대립 중인데, 이 배우자 측은 이 권 창업자가 이 지분 가치를 낮추기 위해서 일종의 꼼수를 쓰고 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권 창업자 측이 주장하는 기업 가치 산정 방식이 아닌 이 다른 평가 방식을 써야 된다, 이런 주장까지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왜 이런 이 꼼수다라는 주장이 나오는 걸까요? 이번 이슈체크에선 세기의 이혼이라 불리는 이 스마일게이트 이혼 소송에서 이 배우자 측이 왜 꼼수 이야기를 꺼내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최근 다른 재판에서 이 기업 가치를 상정하는 방식에 대한 이 판결이 나왔는데, 이번 이혼 소송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판결, 어떤 판결이었는지, 권 창업자, 배우자 중에 누구에게 유리한지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주 짧게 이혼 스토리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이 권혁빈 스마일게이트 창업자와 이 배우자 이모 씨 간 이혼 소송이 시작된 건 2022년 11월입니다. 이 배우자 측이 이혼 소송을 제기를 한 건데요. 약 3년 만인 지난해 11월 첫 변론 기일이 열렸고요. 이번 달 28일 두 번째 변론 기일이 예정돼 있습니다. 이혼 문제는 이제 아무래도 좀 개인사이다 보니 양측 모두 좀 조심스러운 스탠스를 유지 중이지만,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 배우자 측이 신뢰관계 파탄 이후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이 스마일게이트 설립 당시 2002년 정도인데, 이모 씨가 직접 자금을 대면서 지분 30%를 보유하고 이 대표이사로 지내는 등 이 직접 경영에 참여했었는데요. 근데 이후에 출산 이슈도 있었고, 권 창업자의 권유로 이 거래처이자 주요 고객사인 중국 게임사인 텐센트에 이 배우자 측의 지분 30%를 넘긴 일이 있었는데, 이 씨 측에 따르면 이 당시 권 창업자가 이 회사를 위해 지분 매각이 필요하다라고 권유해서 매각을 했는데, 약 2년 후 텐센트 지분을 권 창업자가 다시 재매입하면서 이게 뭐지? 라며 신뢰관계가 깨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혼인 관계에 있어서 신뢰관계를 깰 만한 일들이 많았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이에 반해 권 창업자 측은 이혼 자체를 원하고 있지 않다라는 입장입니다. 이혼 소송 제기 이후 첫 변론까지 3년이 걸렸지만, 이 기간 동안 양측은 각종 절차와 서면을 통해 서로 공방을 펼쳐왔습니다. 그리고 이 재판의 가장 핵심 쟁점이 이 창업자의 재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스마일게이트의 주식 가치를 어떻게 평가할지냐, 이거인데요. 스마일게이트가 상장사면 주가를 기준으로 평가하면 되지만, 이 비상장사인 탓에 시장 주가가 아닌 다른 평가 방식을 통해 기업 가치를 평가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이 비상장사 주식을 평가하는 방식은 굉장히 다양한데, 재산을 분할해야 되는 쪽, 그러니까 권 창업자 측에서는 최대한 보수적인 방식인 상증세법이라는 방식으로 기업 가치를 산정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반대로 배우자 측은 기업의 미래 가치를 적극적으로 반영한 이 DCF, 현금 흐름 할인법이라는 방식으로 상정해야 된다면서 서로가 지금 대립 중입니다. 이 상증세법, DCF법, 상당히 좀 어려운 용어이기도 하고 생소하기도 하죠.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우선 좀 상증세법부터 말씀을 드리면, 정확히는 상속증여세법입니다. 말 그대로 주로 증여나 상속을 할 때, 그러니까 세금을 부과할 때 쓰는 이 기업가치 상정 방식으로, 이 보통 회사의 최근 3년도 평균 순이익을 기준으로 순손익 가치와 순자산 가치를 3대2 비율로 가중 평균해서 구하는데요. 회사의 과거 수익과 자산 가치를 모두 비교적 정확하게 수치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수익은 과거 단기 순이익이 얼마다라고 가능하고 순자산도 계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즉 수치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좀 평가자의 개입이 들어갈 여지가 많지 않고 비교적 그래서 계산이 쉽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DCF는 기업이 미래에 창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로 할인해 평가하는 방식입니다. 쉽게 말해서 1년 후에 회사가 벌 돈, 2년 후에 회사가 벌 돈, 쭉쭉쭉쭉 해서 10년 후에 벌 돈을 이 미래에 벌 돈을 현재 가치로 이렇게 계산을 해서 환산을 한 뒤 기업 가치를 산정하는 방식입니다. 앞으로의 현금을 추산하다 보니, 그러니까 기업의 이제 미래 실적을 추산을 하다 보니 이 성장성이 기업의 미래 성장성이 적극 반영된 방식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현재 돈은 많이 못 벌지만 앞으로 미래 성장성이 큰 스타트업이나 뭐 게임사, IT 기업 같은 경우 이 앞으로의 성장성을 이제 반영하기 때문에 이 방식이 이 DCF 방식을 주로 쓰곤 합니다. 다만 이 방법의 경우, 그러니까 DCF의 경우에는 매출 성장률, 마진, 뭐 연구 성장률 등등 각종 이제 좀 주관적인 요소들이 개입돼서 계산이 되기 때문에 평가자의 주관적 개입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단점이 있기도 합니다. 왜냐면은 뭐 매출이 정확히 뭐 1년 후 매출, 2년 후 매출 추산한다고 해도 정확히 맞아 떨어지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측면들이 있기 때문이죠. 다시 좀 정리를 하자면 상증세법은 건창업자, DCF법은 배우자 측에서 주장하는 방식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재판부에 제출된 가치평가 금액은 상증세법 4가지, DCF법 2가지, 그러니까 총 6가지입니다. 일단 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현금 흐름 할인법, 그러니까 DCF법은 7조 8,900억, 8조 160억 원, 그 다음에 두 가지고요. 이 상증세법은 4조 원부터 뭐 7조 원까지 총 4가지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같은 DCF법이라고 해도, 그리고 또 상증세법이라고 해도 이 기업 가치가 둘, 넷 이렇게 나뉜 이유는 이 상정 방식에서 이 각종 가정이 각각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뭐 배우자 측이 이혼 소송을 제기한 직후 스마일게이트가 자회사 4곳과 이제 합병을 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이 자회사들과 합병을 했을 때, 안 했을 때 가정이 들어가기도 하고요. 또 지분 프리미엄이 적용될 때와 안 될 때와 이 각종 이 다양한 가정들이 적용이 돼서 이 기업 가치를 산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배우자 측은 이 과정에서, 그러니까 이 지금 상증세법으로 산출하는 이 과정에서 이 건창업자가 이 지분 가치를 낮추기 위해서 일종의 꼼수를 쓰고 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앞서 말하는 이 합병과 관련이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마일게이트는 자회사 4곳을 흡수합병을 한 적이 있는데 그 시점이 배우자 측에서 이혼 소송을 제기한 지 2달도 채 되지 않은 2022년 12월에 이뤄진 일이었습니다. 이 합병과 기업가치 산정, 이게 무슨 상관관계가 있는지 이해가 잘 되지 않으실 텐데 근데 이 그 산식 과정을 보면 이 배우자 측의 주장도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이 그 과정들을 좀 하나씩 짚어보도록 할게요. 왜 이렇게 주장을 하는지. 우선 아까 표를 다시 보면 상증세법이 건창업자가 주장하는 평가 방식인데 이 4가지로 분류가 돼 있죠. 이 2가지 뭐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이 복합되어 있기 때문인데 뭐 4사 합병이 됐을 때 안 됐을 때, 그 다음에 최대주주 할증이 됐을 때 안 됐을 때 이런 시나리오들이 가정이 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증세법 같은 경우는 4가지 시나리오가 나온 거고요. 그러니까 이 비교를 해보면은 4사 합병이 안 됐을 때, 그러니까 안 됐을 때는 6조 1,420억 원인데 4사 합병이 됐을 때는 4조 9천억 원이니까 이 차이가 지금 1조 한 2천억, 1.2조 정도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배우자 측에서는 이 합병을 한 이유가 이 꼼수, 그러니까 기업 가치를 낮추기 위해서 이렇게 산출한 거 아니냐라는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이 합병을 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이렇게 기업의 가치가, 그러니까 4.9조에서 6.1조 원, 그러니까 1.2조 원이 차이가 나는 걸까요? 이 과정이 좀 복잡하긴 하지만 또 그 과정을 좀 살펴보면은 굉장히 좀 재밌고 묘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들여다 볼게요. 이 상증세법 기본 원칙은 기본 원칙은 순손익 가치와 순자산 가치를 3대 2로 가중 평균한 값과 그 다음에 이제 순자산의 80% 중에, 그러니까 1과 2의 방식 중에 높은 가격이 기준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순자산 가치를 가중 평균했더니 주당 7만 원이 나왔고 순자산 가치를 돌려봤더니 10만 원이 나왔다고 하면은 이게 아까 여기서 말하는 기본 원칙이 순자산의 80%잖아요. 그러니까 10에 0.8을 곱하면 8만 원이 되겠죠. 이럴 경우 순자산의 주당 가치가 더 높으니 이 상징세법 기본 원칙에 따라서 이 주당 가치는 8만 원이 기준이 됩니다. 근데 항상 예외는 존재하는 법이죠. 이 상징세법에도 예외를 두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 바로 회사가
회사가 다른 회사들의 주식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그러니까 더 정확히 말하면은 회사가 전체 자산 중에 주식의 가액 비중이 80% 이상인 경우라면 이때는 이 기업 가치를 다르게 산정을 하는데, 이 순자산의 100%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가 주식을 많이 보유한 회사, 그러니까 다른 자회사들을 많이 거느리고 있는 회사라면은 이 상증세법 예외 적용이 되는 경우들이 있는 겁니다. 이 A기업과 똑같이 조금 가정을 해보면, A기업이 만약에 이 주식, 자회사 주식을 80%를 보유하고 있다고 할게요. 전체 자산에. 그럴 경우에는 주당 가치가 10만 원으로 평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A 기업의 경우, 그러니까 상징세법 예외 적용이 되는 경우에는 이 8만 원, 그러니까 10만 원, 그러니까 2만 원이 더 높게 평가가 되겠죠. 주식을 보유한 A 기업에 가정을 했을 때, 만약에 A 기업이 자산 총액의 80%를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그럼 10만 원이 나오니 이 상징세법의 예외 적용에 따라서 이 일반적인 기본 원칙보다 더 주당 가치를 더 높게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연출되는 겁니다. 이 아이러니하게 이 같은 상황이 스마일게이트에 바로 적용이 되는 상황입니다. 스마일게이트는 4개사를 합병하기 전에 회사가 보유한 자산의 80% 이상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즉 아까 말한 이 예외 조항이 적용이 됐던 거죠. 이 예외 적용이. 그래서 이 상증세법 예외 적용에 따라 순자산 100%를 기준으로 기업 가치를 산출했더니 6.1조 원이 산출이 됐습니다. 근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 합병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준이 바뀌게 됐는데, 이 합병을 함에 따라서 주식가액의 전체 자산이 80% 언더로 내려가게 됩니다. 이 4개사를 합병하면 합병되는 기업들의 주식들은 소멸되잖아요. 그럼 자연스럽게 스마일게이트가 보유한 주식의 비중도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 보니 이 80% 미만으로 하락을 하게 된 겁니다. 이렇게 비중이 줄어들면서 이 상증세법 기본 원칙을 따르게 되는데, 그 결과 아까 말한 그 순자산 가치와 순손익 가치의 가중평균 한 것보다 이 순자산 가치가 더 높게 나옴에 따라, 그러니까 원칙 2에 따라서 이 순자산 80%를 기준으로 기업 가치가 매겨졌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4개사를 합병을 하지 않았다면은 순자산 100%가 기업 가치 기준이 됐을 텐데, 그러니까 6.1조 원이 됐을 텐데, 이 4개사를 합병을 딱 해버리니까, 딸깍 해버리니까 순자산 80%로 기준이 잡히면서 4.9조 원, 1.2조 원의 차이가 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배우자 측은 이 합병이 기업 가치를 의도적으로 낮추기 위한 일종의 꼼수가 아니냐고 강하게 의심을 하는 건데요. 아까 제기한 게 이 11월에 이혼 소송을 제기했는데 12월에 합병을 했으니까요. 이 스마일게이트 지분 100%를 권 창업자가 모두 보유 중이기 때문에 이런 흡수합병을 결정을 하는 게 어렵지 않기도 할 거고요. 이 또 합병한 회사가 부동산 관리 회사이거나 수익성이 좋지 않은 회사들이기 때문에 스마일게이트 입장에서는 굳이 합병을 할 이유가 없을 것 같기도 했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에 대해서 회사 측은 그 자회사 합병은 이 시너지, 사업 중복 해소 등을 위한 경영상 판단에 따른 입장이지 이혼 소송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재판부가 합병 전과 합병 후를 들여다보겠다는 건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합니다. 법조계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런 경우에는 그냥 보통 합병 후로 보는 경우가 굉장히 일반적이라고 하고요. 근데 이렇게 합병 전과 합병 후를 모두 재판부가 보겠다는 건 이 모든 조건들을 아주 신중하게 판단하겠다라는 뜻도 있고, 여기에 더해서 합병 전으로 기준을 삼아야 된다는 배우자 측의 주장을 어느 정도 좀 재판부가 타당성 있게 본다는 뜻이기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재판부가 상증세법이 아닌 DCF, 그러니까 앞서 말한 배우자 측의 주장직인 DCF법을 기준으로 이 기업 가치를 산정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또 이게 좀 현실적일 수도 있는 게, 이 DCF 자체가 앞서 말했지만 이 미래의 현금 흐름을 현재 시점으로 끌고 와서 평가하는 방법이다 보니 앞으로의 수익성 같은 게 많이 반영된 방식이거든요. 성장이 유명한 기업들에게 많이 적용되는 방식입니다. 이에 반해서 상증세법은 순자산을 기준으로 평가가 들어가다 보니 부동산, 공장 같은 자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회사들에게 적합할 수 있지만, 게임 회사처럼 무형의 기술이나 무형의 자산들이 포함된 경우에는 이 상증세법 기준으로 했을 때 가치가 좀 낮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게임 회사가 부동산이나 공장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경우들은 많지 않으니까요. 그렇다면 최근 재판부가 기업들의 가치를 평가할 때 어떤 방식을 채택하고 있을까요? 이 과거에는 상증세법을 기준으로 많이 봤는데 최근에는 DCF로 보는 경우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배우자 측에서 제 주장하는 방식을 말하죠. 최근에 이와 관련된 유의미한 재판 판결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작년 9월에 나온 이레 CS의 경영권 분쟁 판결인데요. 이 경영권 분쟁에 대한 내용들은 자세히 알 필요 없지만 최대한 요약을 하면 이 재판에서도 스마일게이트 이혼 소송처럼 이 기업 가치, 그러니까 주식 가치를 어떤 방식으로 평가하느냐가 이 재판의 쟁점이었습니다. 이 가처분에서는 이 이레 CS의 경영권 분쟁 가처분, 이미 판단을 요구하는 가처분에서는 상증세법을 기준으로 하는 게 맞다라고 했는데, 실제 본재판에 가서는 DCF로 주식가치를 산정해야 된다라고 뒤집어서 판단을 했습니다. 심지어 이레 CS 같은 경우에는 이 회사가 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렇다면 미래 성장성이 좀 불확실한 상황이다 보니 DCF가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었겠지만, 재판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DCF가 적합하다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 당시의 판결문을 저희가 좀 입수를 해서 봤는데, 판결문의 내용들을 좀 보면은 DCF를 평가해야 되는 게 합리적이라고 본 이유를 크게 두 가지로 보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상증세법은 일단 원칙적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 즉 세금을 부과할 때 기업 가치를 매기기 위해 적절한 방식이라는 점. 두 번째, DCF 같은 경우에는 비상장 주식의 가치평가 실무, 그러니까 현실에서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는 평가 방법이다 보니 이 DCF가 방식이 적합하다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스마일게이트의 이혼 소송 역시 이 DCF 법으로 좀 재판부가 판단을 내릴 거 아니냐, 내릴 수 있다라는 판단이 조금 더 지금 더 우세한 평가인 것 같습니다. 법 쪽의 얘기를 들어보면요. 네, 오늘은 이 스마일게이트의 이혼 소송, 정확히는 이 배우자 측이 주장하는 이 내용들에 대한 좀 쟁점들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참 솔직히 이 과정들을 보면은 좀 묘한, 그러니까 건창업자가 좀 지분 가치를 좀 일부러 인위적으로 낮추기 위해서 합병을 한 것 아니냐라는 의심도 들기도 합니다. 근데 물론 이거는 추측의 영역이지 저희가 스마일게이트의 내부 관계자가 아니기 때문에 정말 이것 때문에 뭐 합병을 했느냐 안 했느냐는 모르긴 합니다. 그래서 재판부가 과연 어떻게 평가를 내릴지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이슈체크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더 유익하고 재밌는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